인사행정은 이제 인사제도를 두 가지 시스템으로 공부했습니다. 미국적 제도와 영국적 제도, 그죠? 그래서 미국적 제도의 기본적 틀이 역관주의, 실적주의 이렇게 이어졌고,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 개방형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영국식 제도의 기본 틀은요, 정실주의에서 직업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폐쇄형 충원, 그 다음에 계급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무중심, 그 다음 하나는 사람중심, 한쪽은 산업사회, 한쪽은 농업사회를 배경해서 나왔던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 틀이었다면은 재무행정은요, 그런 개념을 많이 안 잡아도 돼요. 재무행정은 쪼가리 지식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개념적, 파편화된 많은 용어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국가재정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많은 용어적 정의들, 뭐 예컨대 준예산이란, 아니면요 뭐 잠정예산이란, 이런 식의 용어적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형태로 이제 용어적 정리를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 잘하는 것이 좋은 공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는 게 좋고요. 내 카페에 들어오면은 개념 정리 이렇게 풀어놓은 32페이지짜리 파일이 하나 있어요. 파일에 보면은 빈칸 여백 넣는 것이 있어요. 이 파트가 가장 실효성 있는 파트가요, 바로 이제 지금 보는 재무 인사입니다. 재무 인사 파트는요, 이 개념 정리한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로 개별적으로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이제 자리 잡으셔갖고 좀 스터디 모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모드는 내가 직접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실 때 굉장히 도움돼요. 이쪽 파트는 간단해요. 체크해갖고요, 틀린 거 내만큼 어때요? 벌금 내면 돼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활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 1장부터 볼게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서론적 개념인데요,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들 총론적 개념이고요. 2장에 들어가면 예산 과정론이 있고요. 3장에 가면 예산 제도론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특히 3장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근데 1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재무행정이란 이제 공공기관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긴 해요. 이런 정의는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재정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재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른바 지방재정도 있고요, 그 다음 공공기관 재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포괄해서 재무행정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핵심은 국가 예산, 특히 일반 회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의 범위, 전통적 관점을 관리적 기능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오늘 재무행정은요, 정책적 기능을 이해한 것이 현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행정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편제를 찾는다면요, 2편 정책학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학적 개념이 먼저 들어오고 얘가 들어와야지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과정과 예산의 개념적 정의가 있어요. 일단 예산의 개념과 과정을 간단하게 좀 언급해 놓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예산이란 말 써요. 예산이 말 쓸 때요,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요, 예산이란 것은요, 한 1회계 년도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의 예정적 또는 예정된 계획서를 예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의예요. 예산이란 1회계 년도, 1년입니다. 국가 예산은 1년을 기본 단위로 잡습니다. 물론 기업도 1년을 기본 단위로 잡습니다. 그런데 기업은요, 회사의 창립일부터 1년씩 단위가 이어져요. 근데 국가 예산은요,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이라는 기간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의 기간은 장기냐 단기냐 물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입 예산, 또 하나는 지출 예산. 둘 다 예산입니다. 그럼 수입에 해당된 것을 세입 예산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해당된 것을 세출 예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오는 측면, 하나는 나가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모임, 사적 모임에 가도 예산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에 가거나, 또는 동아리 회의를 하길 때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출한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 어때요? 어떻게 수입을 확보할까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예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정된 계획서를 얘기할 뿐이에요. 예정된 계획서란 말은 아직까지 확정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후적이냐 사전적 활동이냐 물을 때는요. 당연히 사전적 활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사전적 활동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상대적 개념이 결산이에요. 결산이란 것은요.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1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그 다음에 확정적 수치로 나타나는 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는 차이점은 단지 예정이 아니라 확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사후적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산의 상대적 개념은 무엇이다? 결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이제 과정에 대한 인식을 좀 해놓고 할게요. 예산의 과정. 예산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예산의 흐름은요. 크게 이렇게 이제 4개의 시기 그리고 3년을 기준 잡아요. 자, 2017년도 이걸 회계연도라고 불러요.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에 집행되는 예산이라면은 그 전에 편성과 다음에 심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성과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집행이 되거나 하면 그 다음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 결산 뒤따라간 것이 일반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다시피 4개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기간을 얘기하면 3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어요. 자, 살림살이를 사는 거는 행정이고요. 이걸 결정해준 부서는 의회예요. 의회의 본질이 뭐였다? 결정입니다. 결정인데요. 자, 첫 번째,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에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해갖고 국회에 보내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이것이 적정한가라는 걸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도하게 사용된다. 이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국회에서 이걸 심의하고요. 의결합니다. 심의 의결하고 난 다음에 행정부 되돌리면은 행정부를 가지고 다음 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 뒤따라가는 것이고요. 자, 이게 집행이 되고 나면은 집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 확인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 작업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전문가가 바로 이제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은 사기업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기업의 감사 또는 사기업의 CPA, 공인회계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결산할 때 적정 여부를 검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걸 가지고 국회에 보내서 마지막 결산 작업이 뒤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 흐름을 잡을 때, 자, 첫 번째, 행정부에 의한 예산 편성. 두 번째, 국회에 의한 예산 심의. 다시 행정부에 의한 예산 집행. 그리고 마지막, 감사원의 회계 검사 및 그 다음에 국회에 의한 결산 작업. 이렇게 해서 4개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 흐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제 다음 편에 우리가 예산 제도론이라든가 기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이 국가 예산이 가장 잘 만들어졌어요. 국가의 예산 시스템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공공기관도 사용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사용하고 있고 사기업도 이걸 있잖아요. 벤치마킹에서 역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제도 같은 것은 국가 회계가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건 오래된 역사예요. 현대적 개념을 이렇게 풀어갔지 사실 역사를 따지면 어때요? 이런 건 수천 년부터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계화된 것은 현대에 와서 체계화됐겠죠. 자, 지금 이제 예산의 기본적 이제 줄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기능과 원칙을 넘어갈게요. 자, 816쪽이죠. 예산의 기능과 원칙은 예산의 과정에서 예산이 수행하는 기능을 봅니다. 예산이 수행한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이제 4개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법적 기능,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렇게 해서 4개의 기능으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데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요 2개가 전통적 개념이고 아래쪽이 현대적 개념으로 와서 부각된 것인데 법적 기능부터 보면요. 예산은 의회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돼요. 자,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되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금 예산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예산은 법률이 아닙니다. 예산은 법률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도 뭐가 된다? 법입니다. 예산도 법입니다. 법 일종입니다. 법이란 말은 법 안에는 예산 법률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법이라는 개념은 넓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도 법이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국회의 예산 결정은 뭘 말한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그 방법을 정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면요 위법행위가 되는 거 이게 당연히 위법행위가 되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개념이에요. 예산을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돼 갖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뭐가 있다? 타협, 협상, 합의,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뭐죠? 정책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책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산의 정책 성격이 있고요.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머스그레이브라는 재정학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3+1이 나와요. 3+1. 다음에 행정적 기능도 3+1 이렇게 쓸 거예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자, 첫째.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이에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어요. 경제 안정화 기능. 이게 소위 핵심적 3대 기능이에요. 물론 이거 외에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것이 뒤따라갑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지만 가장 본질은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기본 틀을 형성해요.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기능. 이 3대 기능입니다. 하나 한번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책학을 공부할 때요. 정책학에서 로이라는 학자가 분류했던 정책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분, 규, 제. 맞아요. 분배, 규제, 재분배가 있었어요. 성격상 분배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성격상 재분배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규제라는 개념은 안정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이고요. 일단 경제 성장 같은 건 대부분 다 개발도상 국가에서 많이 사용한 파트예요. 개도국에서 중요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기능은요. 알렌 식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알렌 식이라는 학자가 역시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 통제.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계획. 이렇게 3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감축이라는 파트가 추가되어 갖고 3+1이 돼요. 그래서 얘도 다 이렇게 3+1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3+1은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죠. 대부분 여러분 2+1을 좋아하죠. 1+1은 더 좋아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3+1을 가져가세요. 여기서 3+1. 자, 이 중에 이제 행정적 기능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공부할게요. 자, 행정적 기능 가지고 좀 확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 원칙하고 이 파트를 연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자, 우리 이제 기능이 있고요. 이때는 행정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 제도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던 시기가 있어요. 시기. 이거 파트를 이제 좀 연계해서 봅시다. 자, 예산의 기능에서 알렌 식은 이제 세 가지 설명하거든요. 첫째, 재정 통제.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감축이 있어요. 감축 관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왔던 예산제도가 관련된 예산제도가 있어요. 그 관련된 예산제도가요. LIBS. 이걸 품목별 예산이라고 불러요. 품목별 예산. 그다음 관리와 관련된 것을 PBS.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계획과 관련된 것을 PPBS. 계획 예산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감축과 관련된 것을 제로 베이스 버제팅. 영기준 예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본형 예산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네 가지 기본형 예산제도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상견례 한 거예요. 상견례. 인사 먼저 하고 보십시오. 앞으로 자주 나올 친구들이니까. 그 이제 좀 한글로 써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지 마세요. 미국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품목별 예산이에요. 글자 자세히 보면 답 있어. 이건 뭐 PBS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불러요.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계획 예산.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봐줘야 됩니다. 이거 봐줘야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도가 나가요, 이거는. 근데 이게 나왔던 시점이 있어요.
재정 통제를 강조했던 품목별 예산이 나온 것이 1920년대예요. 그 다음에 관리가 나왔던 PBS가 50년대고 계획이 60년대고 연기준이 79년도 나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시기를 유추해서 보면은 얘는 1920년대적 상황은요. 크게 보면 어떤 시대다? 입법국가적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또는 50년대 이후를 우리가 행정국가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국가적 상황. 그리고 요 이후에 대한 것은 신행정국가의 모습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러나 일단 크게는 두 가지 보십시오. 입법국가와 현대행정국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것과 이제 우리는요 예산의 원칙을 연계해서 볼게요. 이렇게 분류한 것은 교재에 있거나 어떤 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임의로 만든 거니까 100% 정확하진 않아요. 99.9% 맞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 예산 원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현대적 예산 원칙이 있어요. 전통적 예산 원칙과 그 다음 또 하나가 현대적 예산 원칙이 있어요. 예산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예산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원칙을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 예산 원칙은요.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입법국가적 상황에서 나와요. 그럼 입법국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겠죠? 입법국가란 말은 입법부가 행정권보다 우위적 상황을 얘기하죠. 반면 행정국가란 말은 입법권보다는 행정권이 더 강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입법국가 하에서 예산원칙을 전통적 예산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요.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라고 불러요. 당연한 얘기예요. 입법부 국가니까 그죠?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통제를 중시한다 해서 뭐냐면 통제 중심의 예산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부 예산원칙, 통제 중심의 예산원칙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 더 쓰면 노이마르크 말했다. 노이마르크 원칙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국가였다? 현대 행정국가예요. 그죠? 현대 행정국가. 그래서 뭐죠? 현대적 예산원칙. 그 다음에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그 다음에 관리 중심 예산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롤드 스미스 언급했기 때문에 스미스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원칙을요, 이제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눠요.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두 타입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적 예산원칙은요. 입법국가적 상황에서 나왔던 예산원칙이지만 현대에 와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현대에 오니까요. 예외적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예산원칙은 반드시 뭐죠? 이 예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예산원칙 2파트, 기능 2파트는 뭐죠? 100%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니까 꼭 정리해야 돼요. 다시 이제 전통적 예산원칙은요. 개념과 예외를 좀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통적 예산원칙을 세세히 뜯어보니까요. 하나, 둘, 셋, 8개. 현대 예산원칙 하나, 둘, 또 8개. 16개가 나와요. 그럼 시험에 16개가 다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다 하죠? 하면 돼요. 다만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자, 개념을 정리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요. 한쪽을 100% 정확하게 공부한 겁니다. 정확하게 한쪽을 공부해요. 이쪽을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정확하게. 90% 아니 99% 1%. 이거 너무 심하다. 95 대 5. 이 정도 비율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현대적 예산원칙 읽어보시긴 하되 중요한 게 뭐였다? 전통 예산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통적 예산원칙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다시 이걸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매기면은 다시 여기서 중요한 4가지가 먼저 빠져요. 자, 첫 번째 통일성의 원칙, 두 번째 완전성의 원칙, 세 번째 한정성의 원칙. 이 3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외 때문에 단일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빠지고요. 이거 외에도 사전 승인 원칙이라든가 명확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빠져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보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통일성부터 봅니다. 자, 통일성의 원칙.
자, 통일성 원칙을요, 다른 말로 쓰면요, 국고통일주의라고 불러요. 국고통일주의.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글자를 봤어요. 자, 국고요. 국고예요, 국고. 국고란 말을 쓰는데요. 국고란 말은 말 그대로 쓰면요, 국가의 창고예요. 국가의 창고. 국가의 창고를 다시 줄이면 국가의 재정이라는 얘기예요. 국가의 재정. 국가의 재정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의 창고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성 원칙의 개념이 국가의 재정은 통일성을 기해된다. 이 국고란 말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국고. 이 말을 자체를. 국고란 말을 이제 나중에 붙이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이렇게 파생적으로 만들어져요. 예컨대 국고은행이 있어요. 국고은행. 어딜까요? 한국은행.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국고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 부서 중에. 국고수지관리기구. 국고수지관리기구. 국가의 창고를 관리하는 부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딜까요? 호조.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게 현재 재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재정부. 앞에 기획이 붙은 기획재정부 되겠죠. 그다음, 이거 외에도 뭐 이렇게 붙인 국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국고통일주의란 말은 뭐냐면은, 자,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다이렉트, 직접 연결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의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직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뭐죠? 국고통일주의예요. 이 말은 국가의 세입은 바로 세출로 이어지지 말고 국가의 세입은 여러 형태의 세입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세입은 일단 국고로 귀속하라. 모든 돈은 국고로 들어와라. 국고로 들어와서 얘가 일반 재원을 만들라. 일반 재원. 특정 재원이 아니고 일반 재원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세출로 이어져라. 이렇게 세출로 이어져라. 그래서 세출 ABC는요. 바로 연결하면 안 되고 일단 국고로 들어와라. 국고로 들어와라. 만약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세워버리면요. 통일성이 깨어진다. 그러면은 살림살이가 엉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엉망이 된다. 이거는 공이든 사든 똑같은 거예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있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수입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일단 어때요? 업무용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생활비에 필요한 걸 나중에 뽑아야 써야 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써갖고 돈 써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항상 이게 국고통일주의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로 쓴 게 필요하지도 않습니까? 라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국고통일주의 예외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하여 목수특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는 요 4가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수특기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체크만 해놓으세요. 자, 이 중에 목적세라는 게 있어요. 목적세. 목적세란 말은요. 얘로 바로 연결된 것을 목적세라고 불러요. 국세 3가지가 있고 지방세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5개의 목적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세에 속한 것부터 보면요. 교통세가 있어요. 교통세는 어디 사용한다? 교통사업에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세는요. 교육사업에만 쓴다. 이걸 목적세로 불러요. 그래서 교육세를 가지고 교육사업에만 사용해라. 이건 목적세로 불러요.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가 많아지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국고통일주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역사적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역사적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육도의 있잖아요. 조세는, 육도의 쌀은, 그 당시 조세는 쌀이잖아요. 육도의 쌀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경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경창으로 들어왔다 다시 배분돼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요, 현지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이 2개가 있죠. 평안도와 함경도는 현지에서 바로 쓰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건 예외입니다. 국고통일주의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현지에서라. 이거 흔히 잉유지역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예외적 상황입니다. 예외가 많으면요. 나중에 국가재정 어때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죠? 세종 때 그 넓은 있잖아요. 땅이 뒤에 가면 거의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고 수입은 어때요? 형편없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후기에 가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훈련도 가면 훈련도감세를 따로 징수하는 거고 군형별로 따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딴주머니 차기 시작하는 것부터 국가재정은 창고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적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 이 개념만 일단 좀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완전성이라고 불러요. 완전성. 자, 완전성의 원칙을요. 다른 말로 총계주의라고 불러요. 총계주의. 자, 국가재정법에는 예산 총계주의다라고 표현해요. 총계란 말 쓰는데요. 빠짐없이 계상하라 이렇게 써요. 빠짐없이 계상하라. 그러니까 빼놓지 말고 모두 포함시켜 이런 얘기예요. 이걸 총계주의라고 불러요. 총계주의에 예외가 4개가 있어요. 순수정기라고 불러요. 순수정기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그 내용은 차후에 보더라도요. 총계란 말과 상대적 표현을 뭐냐? 순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총계, 순계의 차이점만 이해하세요. 총계란 말은요. 토탈, 빠짐없이 이런 거예요. 순계란 말은 좀 빼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자, 급여를 얘기할 때요. 급여 총액이 있어요. 연봉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 연봉. 이런 거 급여 총액은요. 빼지 않고 모두 이런 얘기예요. 모두. 하지만 실제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들어가면요. 총액으로 계산한 거는 그런 데로 있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수령 받으면요. 뭐가 이렇게 빠지는데 와자작 하고 빠져요, 이게. 세금도 나가죠. 그 다음 사대보험료 빠지죠. 뭐 기타 또 행사비 있으면 빠지죠. 그래서 실제 받는 건 이보다 훨씬 적거든요. 왜 적다? 빼고 받으니까. 실수령액은 뭐였다? 공제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공제하고. 공제한 후에 받는 것을 우리가 순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 원칙 예외 중에 하나가 순계 예산이라고 있어요. 순계 예산. 순계 예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필요 경비를 공제한 예산입니다. 자, 순계 예산이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지금 순계 예산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요.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예산 순계란 말이 또 있어요. 예산 순계란 말이 있어요. 예산 순계는 지금 시점에서요. 아예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게 개념이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했어요. 잘못 건드리면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순계예산만 봐두세요. 순계예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다? 필요한 경비를 빼고 받은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계예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공개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성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한정성을 다른 말로 한계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정성, 한계성 같은 얘기인데요. 한정이나 한계란 말은요. 한정한다, 한계한다. 이 말은요. 예산은 의회가 의결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결한 범위 내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 이 한정입니다. 자,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원의 공급처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았을 때 그 용도에 맞춰서라고 돈을 받았겠죠? 용도에 맞춰서라고 받았겠죠? 그래서 책 사라고 돈을 받았는데, 그죠? 책은 안 사고, 그죠? 중고 책을 사고, 그죠? 그거 가지고 딴 짓을 했다. 그럼 어때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한정성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한정하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시기, 금액, 목적을 한정하는 겁니다. 자, 목적, 시기, 금액이에요. 시기. 예산의 시기는, 집행의 시기는 1년입니다. 1년이 예산이 법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연도 독립이라고 불러요. 회계연도마다 2016년도에 쓸 돈은 이때만 써야 되고 17년은 이때 써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회계연도 독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초과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등록하기 위해서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등록하고 가라. 그런데 어때요? 카드 끊고 그 다음에 딴 것까지 더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초과 지출 금지예요. 초과 지출 금지. 그 다음에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런 것이 여기서 한정성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한 범위 내로 집행해라. 허용한 범위만 써야지.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현대어니까 예외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예외는 천천히 공부해도 돼요. 공부해도 되는데 한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비 이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속비제는 이율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지출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예비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용이나 전용이라고 불러요.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어. 이런 것은 전부 다 한도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개념은요. 우리 다음에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산 한계에 의해 된다. 단일성이라고 불러요. 예외가 3개가 있죠. 단주, 특기 이렇게 정의해요. 그 다음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 반드시 예산 의결을 집행하기 전에 받아라. 기타 명료성이라든가 엄밀성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이 다음에 예산 원칙의 예외적 사항입니다. 예외적 사항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100%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 불가능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외적 표현 이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시점이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뒤에 있는 예산 종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행정은 재무행정대로 어때요? 한 템포의 사이클 그리면서 이렇게 이해독이 필요해요. 이건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른 파트. 인사행정도 인사행정이란 파트를 이렇게 그 안에서 2번 돌려야지 앞뒤가 붙어가요. 앞뒤가.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잡아두세요. 잡아두고 나중에 이걸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갈 때가 조금 더 지나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예산 원칙이었죠. 예산 원칙이었고 분류까지 가기는 조금 좀 무리겠네요. 좀 무리인데 예산 분류에서는 뭐 다음에 시간에 보겠지만요. 다음에 보면 뭐 장관 항세 항목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살짝 안 계열될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처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지긴 하는데 자 그래요.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시고 네, 그쵸? 다음 시간에 이제 얼추 계산해 보니까요 200이 안 되네요. 아유, 다음 시간에 아주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하루 진짜 고됐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네. 자 배터리 충전해 갖고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세요. 네. 자 오늘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